시속 한 130km로 달리다가 한 110km 감속이 된 거죠. 그런 모멘텀이 좀 꺾인 이런 것이 금리 상승세를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이 좀 막힌, 위기가 막힌 그런 상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주코노미 TV에서 한국경제로 넘어와서 이 경제 한 끼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보니까 한 달에 한 10명 정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조선, 해운, 자동차까지 정말 섹터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퇴근길 투자 근육을 키우는 든든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의 한 끼로는 6월 증시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연준 감시자로 유일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미국 채권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 즉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와 국채 간의 금리 차를 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 스프레드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 투자 등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크 본드라고도 하고 하이힐드 채권이라고도 하는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회사채는 아무래도 국채에 비해서는 위험이 있죠. 아무리 애플이 돈이 많고 우량한 회사라고 해도 국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데,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되게 이제 그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이자를 많지 않게 받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한테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더 받는 이자만큼 일종의 보험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 역할인데, 그것이 이제 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나고 국채 금리보다는 아무래도 회사채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그 차이를 갖다가 스프레드라고도 하고 크레딧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프리미엄으로 더 얹어주는 덤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프리미엄이 왜 계속 좁혀져서 역대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느냐? 크게는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고 성장해 나가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신용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라도 부도날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이런 부양책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특히 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는 기업에까지 돈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회사들이 이제 부도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금리를 좀 낮게 받아도 되겠구나. 특히 지금 국채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받아서는 계획했던 어떤 그 다양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보다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회사채,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투자 부적격 회사채까지 사들이니까 아무래도 그걸 많이 사면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서로 나는 더 낮은 수익률에도 살 의향이 있어 라고 하니까, 그렇게 경쟁적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거의 역사적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채권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크레딧 스프레드 내지는 리스크 프리미엄 일드 수익률은 주가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간에는 그 스프레드도 좁혀지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6월 증시를 앞두고 6월 증시가 좀 좋겠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채권의 스프레드가 좁혀졌다고 해서 그게 주식시장의 방향을 반드시 예고하는 그건 전혀 아니고요.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비슷하게 가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주식이 먼저 앞질러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채권이 먼저 앞질러 가기도 하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증시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6월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횡보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희망 내지는 기대가 더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근거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데에는 나름의 또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회사채 수익률이나 이것을 보기보다는 왜 못 올랐는지 다양한 변수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변수들이 그럼
지금 어떤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돼갈 것 같은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저도 그 어떤 전체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주식 시장을 같이 보기는 합니다만은 나오는 얘기들은 대체로 주가의 모든 이제 그 우리의 그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이제 변수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돼 나가는지 점검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 뭐 테이퍼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6조 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이죠. 예산안을 지금 제출해 놨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걸려 있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당초에 4조 1천억 달러를 제시했었는데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사회적 투자, 뭐 사회 안전망 투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갈래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제시해 놨는데 이게 공화당하고 공조해서 잘 돼 나갈지, 특히 인프라는 지금 뭐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그야말로 강행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성사가 될 것인지, 이런 게 올여름에 결정돼야 될 요소들이고요. 말씀드린 테이퍼 역시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아마 제시를 하지 않겠나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연준 의장이 또 내년 초에 임기고 해서 올여름에 역시 뭐 이르면 초가을에 연준 의장이 바뀔 것인지, 바뀌면은 누가 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큰 변수들이 지금 그야말로 펜딩되어 있는, 관로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은 주가에 굉장히 많이 또 반영됐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변수는 많이 남아 있고 경기는 더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뭐 그런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6월부터 이 8월까지 기간에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점검해야 될 경제 지표로는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굉장히 크게 걸려 있고, 이번 주에는 또 아시다시피 미국 5월 고용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4월 고용 지표가 아주 뭐 굉장히 놀랄 정도로, 아마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치를 항상 미리 내놓고 실제 발표를 확인하는데 지난 4월 고용지표만큼 크게 틀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쇼킹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이제 더딘 고용, 예상과 달리 더디게 회복돼 나가는 고용시장, 이게 하나의 추세인 건지, 이 점도 반드시 지금 확인해야 될 중요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편집장님께서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제 3일에 발표되는 5월의 고용 지표는 4월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걸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4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서 26만 6천 명 증가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이렇게 집계해 보면은 보통 예상치를 많이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적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줄을 딱 세워서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을 이제 시장 예상치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해당하는 예상치가 65만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65만 명 정도 되면은 고용 회복세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뭐 비교적 잘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4월에 워낙 크게 틀렸던 데다가 이번에도 예상 범위를 이렇게 줄 세워서 보면은,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65만 명이 가운데 있긴 한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크게 흩어져 있고, 예상보다 크게 많이 나온다면은 고용 회복세가 괜찮구나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은 테이퍼가 빨라질 수도 있겠네. 너무 또 부족하게 나온다면은 4월에도 형편없었는데 5월에도 또 이렇다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적정 주가를 얘기할 때 편집장님께서는 두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는 금리, 또 하나는 주당 순이익을 꼽으시거든요. 근데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인가요? 주식의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주당 순이익과 금리가 중요한 양대 변수로 삼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그때 따라서 이제 어떤 게 더 부각되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해서 평가해 보면은 커진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돈을 많이 벌기로 기대되는 그런 이제 이른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낮아지면 굉장히 좋은데 금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어쨌든 지난 봄에 연초에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인율 측면에서도 증시에는 별로 별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많이 증가할 전망이긴 하지만은 이미 또 선반영되어 있고 반영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체된 상태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주당 순이익이 정말 어떻게 될지 뭐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국면에 온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을 때는 1.6%대에서 이제 상방이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탁 치고 안 올라가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 고용 지표가 아주 쇼킹할 정도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세가 약한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뭔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면은 국채 금리도 이제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둔화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가가 결국 더 올라가긴 어렵고 소비는 위축되고 그렇다면은 금리도 잘 올라가기 어려운 것 아닌가 등등 해서 미국 경제 지표에서 이렇게 관측되는 모멘텀이 여전히 뭐 강하긴 하지만은 종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된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시속 한 130km로 달리다가 한 110km로 이렇게 감속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그 느끼듯이 확실히 이제 속도가 떨어진 걸 느끼지만은 110km라는 속도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렇죠. 여전히. 그러나 그런 모멘텀이 좀 꺾인 이런 것이 금리 상승세를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이 좀 막힌 위기가 막힌 그런 상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가계에 저축액은 그렇게 쌓여 있는데 소비가 둔화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 저축이 이제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예금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 쓰이겠죠. 연말이 되기도 전에. 근데 저축 성향이 많던 사람이 갖고 있는 초과 저축이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소득이 1억 원씩 버는 사람이 정부에서 한 뭐 100만 원씩 나눠줬다고 해서 더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 달에 저축이 100만 원 더 생긴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이제 이유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축이라는 것은 돈을 벌면 세금 떼고 남는 돈이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고 이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을 하고 나면은 남는 것을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데 이 저축은 우리가 얼핏 떠올리기에는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라는 것은 쓰이지 않고 남은 소비되지 않고 남은 돈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가 있을 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코인을 샀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잠겨 있다면은 소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주식과 코인에 가 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존하는 통계로서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은 매달 굉장히 많은 초과 저축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미국 경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뭐 거의 다 재개방돼 있고 뉴욕도 지금 들어오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마스크를 다 벗고 공원에 모여서 놀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락다운이 돼서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잘 안 쓰고 있다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잠재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 초과 저축액은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바뀌느냐 움직이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까지 계속 봐야 할 변수인데 누구도 이 돈의 방향을 미리 이렇게 자신 있게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전혀 인류가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게 트리거가 될까? 이 방향성의 트리거는 무엇이 될까요? 트리거라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도 방향입니다. 이 돈은 아예 뭐 지금 이제 쓸 사람은 대충 거의 다 썼고 이 저축액 높아진 저축 수준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저축액이 많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정부에서 현금을 많이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전됐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실업자한테 추가 실업수당으로 이전됐고 그 추가 실업수당을 받은 이제 실업자가 월세 밀린 걸 냈을 수 있고 그러면 집주인이 받았겠죠. 그럼 집주인이 받았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돈이 소비 지출로 바뀔 가능성 확률은 좀 낮아진다고 봐야 왜냐면 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일 테니까요. 뭐 그렇겠죠.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소비 여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저축액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엄청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그래프가 어떤 시각적으로 시사하는 이 돈이 결국 소비되겠구나 하는 그 시사하는 뉘앙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이제 주식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많은 증권사들이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경기 민감주를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편집장님께서도 국내와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왜냐면 이제 결국에 재정 정책 이후에 민간에서의 투자도 늘어난다면 이 경기 민감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경기 민감주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당 순이익과 금리 이 두 변수 중에서 아마 주당 순이익 변수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상향 수정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더 버는 그런 경기 민감주도 있습니다. 은행주라든가 이런 금융주들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런 점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더 늘어날 것인지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내년 내후년까지 팬데믹 이전의 경제는 사실 트럼프가 이제 부양을 했을 때는 2018년 그때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높아지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한 10년 동안 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저성장, 저물가, 낮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 결과로 저금리 이렇게 됐었는데 저성장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부양을 하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작년 11월부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도 상승해 온 이력을 보면 거의 반년 넘게 상승해 왔기 때문에 더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2년, 2023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보여왔던 그런 저성장, 그런 구도가 아니라 그때보다 더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 높은 성장이 계속될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이 강해진다면은 아무래도 EPS 전망도 높여질 거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할 걸로 예상하세요? 연준이 제시하는 기본 분석, 입장, 전망 이런 것들은 일단 믿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말이 되는 스케줄을 또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2024년 초부터는 아마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하는 연준의 점도표라고 하죠. 2023년 말까지는 어쨌든 제로 금리를 하는데 그 뒤로는 올리지 않겠나라고 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도표가 제시하는 방식하고 금융시장 가격에 이렇게 반영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구상인데 그 구상에 특별히 못 올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보통 기존에는 지금 같은 경제 전망이라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하반기쯤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이제 미루고 있는 거죠. 더 경기를 확실하게 띄워 올려서 기반을 탄탄하게 해서 금리를 올려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한 가지 이제 리스크는 그때 가서 너무 늦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또 많이 올려야 되는 리스크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2023년 말 2024년 초쯤 되면은 기존의 경기 부양 효과가 이렇게 모멘텀이 약해지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 이렇게 근접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경제 탄력 자체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미루다가 못 올리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을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는 있지만 돼봐야 하는 것이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이렇게 팽팽히 나뉘더라고요.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것 자체는 좀 슬프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희망을 좀 반영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다만 못 올릴 리스크도 상당히 존재한다. 6월과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나와주신 안금호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퇴근길에도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